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북극항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영도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북극항로 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시범운항을 저희는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북극항로 자산에 대한 투자 보증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해서 북극항로 운항 안전운항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을 북극항로 활성화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부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사업 왜 하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화주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화주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시는 어떤 기업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포스코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북극항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그 이란 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려면은 다른 노선이나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니즈가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는 기왕이면은 좀 물류비를 아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데 북극항로를 통해서 러시아산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입하게 되면은 운임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물류비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좀 조달하고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하는 북극항로를 저희가 개척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사는 당연히 돈을 벌고 싶지요. 그러려면은 운항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북극항로가 되면은 거리가 짧아집니다. 한 30%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다른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북극항로를 미리 선점함으로써 마치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막대한 실적이나 성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블루오션에서 미리 이 항로를 선점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우리 선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국익에 기여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얻고 싶고 많이 늘리고 싶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발전 측면에서 당연히 그 북극항로를 통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항만 물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한 조선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극항로를 활성화함으로써 화주들도 그렇고 선사들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경제적 효과, 어쩌면 이것이 북극항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라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느냐? 주요국별로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이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극항로는 이제 자기네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많이 오세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극항로를 많이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야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쇄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로트라든지 하면서 돈을 벌 테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도 북극 항로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입장은 북극 항로는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다. 항행이 자유다. 그래서 뭐 그 미국도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대단히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가장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뉴뉴시핑하고 여러 가지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은 좀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지금 현재 북극 항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러시아 제재 때문인데, 중국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 화물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직항로를 개설했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시범운항 단계이지만은 중국은 여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중 운항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대단히 열심히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긴 안 나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LNG가 많이 나오는 야말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놨고, 연중으로 북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박들을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이미 인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재가 풀린다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상당히 많은 선박이 아니라 선단들이 북극 항로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다른 부분으로 해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많을 수 있는데요. 북극 항로 대단히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운항을 했던 중국 선사들하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얼음이 녹았을 때는 8, 9월 정도고요. 그때는 이제 무빙 상태, 얼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 같은 경우도 한 부산의 초겨울 정도 날씨 0도에서 10도 정도 뭐 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운항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제약이 좀 해소가 됐고, 언제쯤 연중 운항이 가능할 것이냐, 2030년, 40년 이렇게 이후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2030년 중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연중 한 절반 정도는 운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올해 어떻게 배 띄울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근데 배를 띄우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면은 선박을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경제성 부분입니다. 돈이 돼야지 선사들이 배를 띄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되려면은 선박에서는 이제 운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운항이라는 것은 선박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배를 띄우는 행위입니다. 일단은 화물이 있어야 되고 선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운항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해보면은 뭐냐면은, 선박은 비용입니다. 선박을 싸게 구하고 화물을 운임을 많이 받으면 경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되면은 선사들은 북극 항로 운항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부나 아니면 저희 해진공에서 억지로 북극 항로 한번 가세요, 이게 아니라, 저기 가면 돈이 되는구나,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겠다, 많이 가야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북극 항로로 가면은 돈이 됩니다, 내지는 돈이 되게 만들어 드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지 북극 항로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선사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이 있어야지 선박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사들은 거기 화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서, 저희가 해진공에서는 잠재 화물, 이런 화물들이 있습니다, 저런 화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물 한번 실어 보시지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르무즈 막혔습니다, 저쪽에 가갖고 북해산 원유 한번 싣고 북극항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이런 역할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박이 문제인데요. 선박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특수한 선박들이 필요하고 그 배들이 비쌉니다. 비싸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박 금융기관입니다. 금융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선박에 대한 원가를 낮춰가지고 운항 이익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선사들이 북극 항로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의 방향이고, 이런 부분들을 당장 해결해야지 올해 시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그 선사나 화주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남방 항로로 가는 거 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제성 분석 부분들을 그 글로벌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선사들한테 북극 항로로 가면 이렇게 돈이 됩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북극 항로로 가면 어떤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운항거리가 한 30-40% 짧아지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차를 몰고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기름값 얼마나 드냐 이런 부분인데, 거리가 짧아지니까 연료비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지나가지 않으니까 수에즈 운하 지나가면은 통학료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북극 항로를 가게 되면은 북극 항로에 대한 쇄빙선 비용을 또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뭘 비교해야 되냐면은 북극 항로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에즈 항로를 가는 거 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거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절별로 여름에 가는 거하고 겨울에 가는 거하고 사계절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내용은 많은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운임이 한 20-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운항 거리가 짧아지는 게. 벌크 화물은 뭘 생각하냐면, 어떤 게 벌크 화물이라면 크게 보면은 젖은 거하고 마른 게 있습니다. 마른 거는 드라이 벌크라고 하는데 철광석, 석탄, 곡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웻 벌크라고 하는 건 이제 젖은 겁니다. 크게 뭐 대표적으로 원유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화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망에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벌크 화물을 수입하는 게 글로벌 탑5, 대부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공급망 자체가 단조롭다 보니까, 특히 위험한 데를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중동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터져도 원유값 지금 금방 저렇게 올라가고 대단히 취약한 이런 상황에 있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운임도 싸집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화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특히 러시아산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원유도 마찬가지인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수입했을 때 도입 단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철광석으로 얘기하면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하고, 러시아가 파는 가격이 있고 브라질이 파는 가격이 있고 거기에 운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북극 항로를 벌크 화주들이 안 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러시아 제재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선박이 지금 그냥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사한테 이것 좀 날라달라고 해도 내빙 선박이 필요한데 북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빌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은 북극 항로는 벌크 쪽으로는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이 되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컨테이너선은 조금 다릅니다. 컨테이너선은 수출하는 거고
유럽으로 가는 물량들을 북극 항로를 지금 대체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싣고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13,000개 정도 TU 정도가 됩니다. 또 많게는 23,000 TU까지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북극 항로는 지금 현재 한 4,000 TU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중심에는 너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노군 쪽으로 지나가려면은 수심 제한이 있어가지고 4,000 TU밖에 못 가는데 이게 4,000 TU하고 13,000 내지는 23,000 TU하고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성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선은 약간 시내버스 같은 개념이라서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간다고 하면은 싣고 내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북극 항로가 되면 이건 약간 전세버스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냥 부산에서 싣고 로테르담에서 한번 내리고 이런 개념이 되면은 사실은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받을 기회가 되게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사실은 월등하게 13,000개 싣는 거하고 4,000개 싣는 거하고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안 되느냐? 중국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4,000 TU하고 비교해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용은. 그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테르담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컨테이너선 화물들이 발트해 안쪽으로 해가지고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든지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13,000 TU로 로테르담에 내려놓고 그거를 다시 환적을 해가지고 작은 배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나 발트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게 약간 마을버스 개념이죠. 큰 버스 갔다가 마을버스로 갈아타는 개념인데 이게 4,000 TU는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저희가 분석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또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인센티브 드릴게요 한번 가시죠라고 해서 이제 정책적 지원들을 강화해서 올해 컨테이너선 운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물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주들은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에서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화주분들께서는 북극 항로에 대한 화물들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라는 부분들을 좀 협력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화주들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그 북서 항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북서 항로라는 거는 이제 캐나다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항로고요. 저희가 이제 북서 항로 화주들 우드 펄프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들이 있는데 이런 화물들도 지금 화주들이 먼저 화물을 제공을 해야지만이 운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화주들 앞서 말씀드린 삼성,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화물들을 좀 내놓을게요라는 부분들 아니면 원자재 화주들은 포스코 철광석, 한국전력 석탄 이런 부분 가스공사 LNG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좀 잠재 화물로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북서 항로 또한 전문 선사하고 좀 화물을 만드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선박이 조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선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배가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화물은 있는데 배가 없으면은 운항을 하기가 곤란하죠. 배를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용선, 중고선, 신조선입니다.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은 용선은 그냥 택시 같은 개념이고요. 중고선은 중고차, 그 다음에 신조선은 새 차 이런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선사들이 이제 선박을 확보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택시를 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용선으로 선박을 확보를 합니다. 일단 몇 번 타보고. 근데 만약에 그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중고차를 살까, 새 차를 살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주 측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간 몇 톤 아니면은 뭐 한 달에 2번씩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선사에서는 당연히 선박을 사야 되고 내빙선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주의 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 문제는 내빙선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중 운항이 가능할 정도의 내빙선이 되면 대단히 비싸집니다. 이게 한 2배, 3배까지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 이제 북극항로 운항을 하려면 그 배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용선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비싼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배도 무겁고,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가 자체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금융 조건을 좋게 해서 금융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금융기관이고, 저희 해진공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들 내지는 민간 뭐 부산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좀 협력을 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선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북극을 가려면은 북극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 선장님하고 일항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사들끼리 좀 협력을 하고 공유를 해서 좀 선원분들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올해는 좀 용선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빙선을 많이 가져야지 지속 가능하게 선박들이 이제 부산항을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가 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 해양진흥공사가 하는 게 선박금융하고 크게 뭐 항만물류 인프라금융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연간 한 3조 원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근데 거점 항만 투자는 크게 보면은 국내에 대한 거점 항만 투자,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거점 항만 투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만물류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야지만이 우리나라 선사도 그렇고 해외 선사도 그렇고 부산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해진공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야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란게스, 그 거점 항만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그 물량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물량을 계속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제재 때문에. 하지만은 저희가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을 조만간 될 거라고는 보이는데,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해진공에서는 울산하고 광양 쪽에 이미 이제 앞으로 선박들은 연료가 끈적끈적한 기름, 벙커CU가 아니라 메탄올이든 LNG든 암모니아든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새로 신조가 되는 선박들의 절반 이상, 한 52% 정도가 차세대 연료 선박입니다. 앞으로 벙커CU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산항이 벙커링의 라스트 포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벙커링을 안 하면 13,000km 후에 벙커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풀 벙커를 채워 가야 되는데, 이게 벙커CU가 아니고 메탄올이든 LNG든 암모니아를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만간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선제적인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주유소만 생기면 그 옆에 카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박이 들어와서 주유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북극이라는 험난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선박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옆에다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옆에 카센터 있고
마트도 있어야 됩니다. 뭐 편의점이든 마트든. 선용품도 여기서 다 채워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남방항로로 가면은 부산에서 뭐 선용품을 다 못 채우면은 나중에 뭐 상해나 홍콩에서 채우면 되지, 이게 아니고 부산이 라스트포트가 되면 여기서 완벽하게 채워야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원 교대도 여기서 해야죠. 여기가 라스트포트. 그러니까 이제 극지 선원으로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라이센스가 있는.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지선언 양성 시설도 갖춰야 되죠. 여기서 그 양성을 해야 되니까 학교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가 단순히 그냥 주유소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메가급의 어떤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점 항만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 거점 항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도 있고 포항, 광양, 뭐 평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컨테이너선은 어차피 부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도 외국 물류 인프라 거점에, 그러니까 러시아 쪽 항만하고 캐나다 쪽 항만에 선제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이게 LNG, 메탄올, 암모니아. 어차피 이걸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에 파생되는 투자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선화주 협력이고요. 선주하고 화주가 같이 있어야지 운항이 일단은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북극 항로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상해하고 일본의 하치노이나 하코다테하고 지금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꼭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은 부산항이, 그 다음에 동남권이 여기에 지금 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고, 사실은 중국이 너무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급한 저희 해진공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고요. 마무리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해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1등이 중국, 2등이 그리스, 3등이 일본, 그 다음에 4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으로 보면 전 세계 4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로 보면 원자재 수입이 글로벌 탑3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물류를 그만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광석, 곡물, 원유, LNG 뭐 다 따져도 다 우리가 탑3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극지선박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그 글로벌 최고 지역이고, 항만도 부산항이 이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부산이 북극 항로의 최고의 어떤 그 관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해진공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